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총 7회에 걸쳐 가지고요. 행정법 총론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하게 되는 교재가요. 에듀윌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총 14회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회 한 회 이렇게 해가지고 엇갈리면서 가령 제1회는 그동안에 출제된 기출문제 중에서 수험생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그러한 뽑아진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는 그 이미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그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회는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한 회는 그것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동형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그 쌍이 7개 쌍입니다. 그러니까 14회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14회 문제로 우리의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짝수차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만든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2회, 4회, 그 다음에 6회, 8회, 10회, 12회, 14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만든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의고사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 자료가 되려면은 그동안 기출문제로 출제한 자료, 이거를 잘 학습을 하는 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자료로서 이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자료,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하는 문제가 약 75%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출제된 기출 문제를 우리가 아주 열심히 잘 풀어봤다 그러면은 이제 75점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행정법 총론에서 75점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이제 만족할 만한 점수, 합격권에 이르는 점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료, 그러니까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자료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행정법 총론에서 90점, 95점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권에 이르는 점수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교재, 이 교재의 2회, 4회, 6회, 8회 이런 짝수 회차 문제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깐 그동안에 출제된 그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게 되면 대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행정법의 분야를 이론,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법령,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행정법 전체가 사실은 1편부터 6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게 되면 1편부터 4편까지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5편하고 6편은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편부터 6편까지가 됐던 1편부터 4편까지가 됐던 이 1편부터 4편까지든 6편까지든 그 행정법 전체의 내용을 이론, 판례, 법령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의 비중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이론에 관한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판례에 관한 문제가요 16문제, 그 다음에 법령에 관한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이런 비중을 가지고 20문제가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로서는 가장 이제 비중을 두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판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판례는요, 어떤 새로운 판례가 이제 나왔다. 그럴 때 그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앞에서 이 행정법을 강의하는 저도 그 새로운 판례를 전혀 접하지 못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그 문제의 선지를 보는 순간 당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판례와 관련된 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봐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수험 대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와 관련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몇 개를 맞추느냐,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은 평균적으로 계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6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를 맞춘다, 또는 아주 잘 못 맞췄다 그러면 14문제나 13문제를 맞춘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판례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를 할 14문제나 15문제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행정법 총론에서 90점, 95점을 맞아줘야 되느냐? 바로 이 이론에서 출제되는 문제, 법령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실수 없이 다 맞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게 돼요. 그래야만이 행정법 총론에서의 합격권에 이르는 점수가 최소한 90점이거든요. 또는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95점이 되게 됩니다. 하여튼 그리해서요, 이 이론하고 법령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실수 없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한두 문제 틀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이널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7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할 때 저의 강의 방식은요, 그 문제의 지문에서, 문제의 선지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법 총론의 그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의 선지의 문장이 대단히 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그 긴 문장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내 가지고요,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쪼록 저하고 같이 7회에 걸쳐 가지고 이 파이널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공부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습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파이널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판례는 내가 전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거의 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요, 저의 설명을 잘 듣고 그 설명을 가지고 그 새롭게 다루어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점을 두지 않았던 그런 이론적인 분야랄지 또는 새로운 판례, 이거를 이 교재를 가지고 잘 학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행정법 실력이 증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행정법 총론 점수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회 문제를 한번 봅시다. 2회 문제. 우리 교재로 18쪽이 되겠어요. 거기 2회 문제 1번이 됩니다. 갑이 서울특별시 공중보건회사 채용계약의 해지를 다투는 경우 제기해야 하는 소송과 소송에서의 피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어떤 소송이고 그 다음에 그 소송에서의 피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에 이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죠. 그럴 때에 이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누가 됩니까? 이때 피고는 행정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소송에서 있는 피고가 누가 되죠? 이때는 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나 공공단체 등 공공단체 등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등 권리의 주체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행정소송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은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개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 그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이 되는 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에서 피고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개별법의 규정에서 별도로 두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에서의 피고가 누가 되느냐,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와 관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피고는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요. 항고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 주체가 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 의무의 주체가 피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1번 문제, 갑이 서울특별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를 다투더라. 이러면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 공법상 계약의 해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이 되게 됩니다. 자, 행정소송에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이 있는데 항고소송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게 아닌 행정소송을 우리가 당사자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이거는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거는 처분이 아니야. 따라서 공법상 계약의 해지를 다투는 소송, 이거는 행정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때의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 당사자 소송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피고는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서울특별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행정청은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건 틀립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유흥주점업자 갑이 있다. 그런데 유흥주점업자 갑이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점이 이제 적발이 되었다. 그럴 때에 가령 구청장이라고 하는 행정청이 그 유흥주점업자 갑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라고 할 때에 그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적 제재 조치가 되겠죠. 그럴 때 그 행정적 제재 조치를 구청장이 갑한테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이 바로 1번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행정적 제재 조치는
그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적 제재 조치는요. 행정적 제재 조치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겠죠. 행정기관이 행하는 우리 국민의 어떤 준수사항 위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적발을 해가지고 이제 행정기관이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한다라고 할 때에 그 행정적 제재 조치는 가령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적 제재 조치가 될 터인데 그런 행정적 제재 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 이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행정적 제재 조치는 고의, 과실은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만 주의할 게 있는데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이럴 때 이 과태료도 일종의 행정적 제재 조치죠. 그런데 거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가 좀 전에 한 얘기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요건으로 되냐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규정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제 행정적 제재 조치는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행정적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하튼 1번 문장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행정청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 틀렸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장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 좀 전에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범에 대한 형벌의 부과입니다. 행정범에 대한 형벌의 부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건데 이 행정형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되지요. 그 다음에 4번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서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입니다. 1번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인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 것 중에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제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행정청은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판례에 의하면 협약에 의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많이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의해 합의에 의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 배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협약에 의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3번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자, 3번 문장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의하면 유기장 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 통지서가 모두 반송이 되어 온 경우 당사자의 청문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랬는데요. 틀립니다. 판례는 이 경우 위법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1번 문장으로부터 4번 문장까지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이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하고 4번 문장이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1번하고 3번 문장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2번 문장하고 4번 문장은 우리 판례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1번 문장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고 2번 문장 판례의 내용인데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이 충돌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니까는 1번 문장에서는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자 생략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건 우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2번 문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1번 문장과 같은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2번처럼 판단을 했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는데 4번 문장은 청문 통지서의 반송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또 청문일에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곧바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그건 위법하다. 이렇게 본 판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주의해가지고 잘 이걸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번하고 3번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내용이고 2번하고 4번은 우리 판례의 내용으로 4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장 판례는 청문일의 불출석 또는 청문서의 반송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행해진 침익적 처분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판례는 보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법규성이 있는 규범의 하나이다. 그렇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법입니다. 법 중에서도 법규에 해당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이 되는 어떤 행정작용이 있게 되면 그 행정작용은 위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에 위반이 되는 행정작용도 위법으로 된다. 그렇죠?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 위반이 되는 행정작용은 두말할 여지 없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법원성을 인정을 하는 규정이라면 법원조직법 8조는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그랬는데요. 틀렸어요.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8조 동그라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이 뭐죠?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은요.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알아놔야 됩니다. 이 47조 1항이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바로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기를 기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법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은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법원성을 인정하는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법원조직법 8조가 있어요. 법원조직법 8조가 뭐냐면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 법원조직법 8조가 가령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8조는요.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거기 법원조직법 8조는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틀려요. 현재 우리의 재정법상 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법 이 말이죠. 현재 우리 재정법상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규범 상호 간의 모순저촉 충돌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른바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였었어요. 배상심의회 결정전치주의였는데 현재는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삭제가 되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피해자가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법원에다가 국가배상소송,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상신청, 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에 앞서서 해야 된다. 틀려요. 그 다음 공무원이 관계급규를 알지 못했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공무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좋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요.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공무원이 몰랐다. 또는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이 되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이 인정돼요. 단 그 법령의 해석이 구구하다. 그래가지고 학설도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판례도 하나로 귀결된 적이 없다. 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문장의 경우는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해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데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거기 세 번째 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밑줄입니다. 자, 이때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 이거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체제적 처분 기준이고 이거의 성질은 재량준칙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우리 판례는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사무를 처리할 때 이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 제재적 처분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 인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위법으로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가 틀렸냐. 거기 앞부분은 맞았어요.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부분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위법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걸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령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어떤 처분이 이제 위법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도 인정이 될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판결로 이 처분이 취소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처분의 지금 위법성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의해서 저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도 인정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과실이 곧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규제 권한이에요. 규제 권한입니다. 규제 권한의 불행사예요. 규제 권한의 불행사니까 이거는 일종의 부작위가 되죠. 이 규제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하다면 이 규제 권한의 불행사를 한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이 되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험생이 일단 분명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까지가 당연히 인정이 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다만 규제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하다라고 할 때, 즉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내용이 원칙적인 우리 판례의 태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예외적인 우리 판례의 태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가령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까지가 인정이 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규제 권한의 불행사 그 부작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내용을 듣기가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제가 좀 코감기가 좀 있습니다. 자, 코감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거부가지 않을까 조금 제가 신경도 쓰이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행정심판과 이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이랬어요. 자, 밑에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 행정심판과 이 신청 이것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이 신청이 있어요. 이 신청.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보게 되면은요, 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의신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종류는 뭘 말하냐면 하나는 행정심판에 해당이 되는 이의신청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중에는 행정심판인 이의신청도 있고 그게 아닌 이의신청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을 하는 놈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준사법 절차, 그러니까 사법 절차가 적용이 되는 이의신청이냐 아니냐,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 이의신청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이의신청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규정이 있냐 없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 이의신청이어야 행정심판인 그 이의신청으로 되게 됩니다.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지 않는 이의신청이라면 그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일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어놓고 있고 다른 한편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두어놓고 있다면 그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1번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견해도 있다. 그래요.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령 처분을 한 당의 행정청이 판단을 하는 거냐,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상급행정청이 판단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상급행정청이 판단기관이냐 당의 행정청이 판단기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쟁송 절차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준사법적 절차가 준용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준사법적 절차가 준용이 되어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고 그렇지 않은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항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좀 외워줍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항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여기 이 이의신청은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규정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이의신청은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고 있질 않더라. 그렇다면 이때 이의신청은 다시 말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아요. 자, 이것도요,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요,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일까,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일까?
그거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이의신청에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도 두어놓고 있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 외에 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도 있으니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모두가 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있죠.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에 그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은요, 그거는 행정심판에 해당이 되는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우리 판례도 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이 되는 이의신청이다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판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판례의 태도를 서술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 역산의 벽면 및 기둥들의 벽화를 제작 설치했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해서 소각한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적이 있다. 이게 도라산 역사 벽화 철거 소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실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어떤 이 판례 1번과 관련한 판례를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본 판례가 있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그 다음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 시행 계획 및 각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보혜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국가재정법 38조 등에서 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지금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부분으로 가가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요건데요. 이때 이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대법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우리 대법원의 입장으로 수험생이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외워주자. 그 다음에 3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행정절차법 22조 3항에 의해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을 할 것은 아니다. 맞는 내용이 되게 돼요. 자, 이 판례에서 포인트는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그리고 성질상 그 뒷부분 동그라미요. 거기 성질상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 동그라미입니다. 특히 이 3번 문장에서 키워드는요. 불특정 다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불이익처분, 침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성질상 의견 제출의 기회 안 주어도 된다. 의견 청취 절차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주의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허가 시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이 건축허가에 부과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행정청이 법의 규정도 없이 부관을 붙여놨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붙여진 부관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법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여진 부관은 무효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4번 문장 건축허가 시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보차 혼용 통로다. 그 말은 보행자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고, 그러니까 차량하고 보행자가 다 섞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도로, 이게 바로 보차 혼용 통로가 되게 되는데, 본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건축허가에는 법의 규정이 없다면 부관 못 붙인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거기 건축허가 시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이 건축허가에 부과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본 이유는 이렇게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 이거는 건축법의 규정 그 자체다 이렇게 봤어요. 건축법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해서 보차 혼용 통로가 조성 제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따라서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으로 무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리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7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1번에 도라산 역사 벽화 철거 소각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 공사 시행 등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 판례가 판단했다는 점. 그 다음에 3번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처분인 경우에는, 고시 등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처분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침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의견 청취 절차 안 거쳐도 된다라고 본다는 점. 그 다음에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 이거는 우리 판례 부관으로 보질 않았다, 부관인 부담으로 보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 제공하도록 한 것, 이것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여진 부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은 행정청의 선행처분이 있은 후 후행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대한 판례의 태도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행정청이 일단 어떤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처분과 관련돼서 또다시 이제 어떤 처분, 즉 후행 처분을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바로 그것하고 관련이 된 판례의 태도,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후행처분이 있고 나면은 선행처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처분이 있고 나서 후행처분이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그 후행처분에 의해서 선행처분이 효력이 상실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자, 이 문제를 바로 1번 문장과
1번 문장에 의해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을 하는 것으로 후행처분이 행해진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첫 번째의 경우는 어떻다? 후행처분에 의해서 선행처분은 효력이 상실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거기다 밑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행정청이 변경 인가 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변경 인가 처분에 흡수가 된다 이랬는데 지금 1번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1번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2번 문장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 주면 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2번 문장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행정청이 변경 인가 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변경 인가 처분에 흡수되어 가지고 소멸을 해버린다. 지금 이런 식의 문장이니까 1번 문장에 의할 때 2번 문장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행정청이 변경 인가 처분을 했다. 이럴 때에는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변경 인가 처분에 흡수되어 가지고 소멸이 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행한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4번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도시계획 결정을 했다면 선행도시계획 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후행도시계획 결정 역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장하고 4번 문장이 맞는 내용인데 3번 문장하고 4번 문장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문장 다시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밑줄. 그런데 4번 문장을 가봐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이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이제 후행 도시계획으로 선행 도시계획을 바꿨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행 도시계획에서 선행 도시계획은 바뀌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번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후행 도시계획이 오히려 무효가 되는 것이고 후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행 도시계획이 바뀌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것이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